이번 시간에 중요한 게 조직이론이라고 그랬죠. 조직이론 별표 3개. 조직이론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요. 첫 번째가 관료제 이론입니다. 폐쇄체계 이론에 입각합니다. 폐쇄체계 아래다 쓰세요.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세요. 과학적 관리론을 보시면 테일러가 있죠. 폐쇄체계 이것도 마찬가지.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 인간관계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고전 모형이라는데 메이오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것도 폐쇄체계,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이론이 있습니다. 상황이론 밑에 뭐라고 나와요?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거는 환경을 고려합니다. 개방체계 이론은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상황이론은 그렇습니다. 총체적 품질관리 TQM입니다. 목표관리제는 MBO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료제 이론부터 들어가는데 관료제 이론 안에 보면 신공공관리가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들어있죠. 별표 하나. 최근에 출제가 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신공공관리는 우리가 이제 고전 이론에 공공관리 이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세로의 신자를 써서 신공공관리란 말이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공공이 어떤 민간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공공이 민간의 형태로 시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민간의 형태로 민영화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신공공관리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이게 이례적으로 출제가 돼서 여기다 집어넣어 드렸고요. 별표 하나만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관료제 이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들어주세요. 관료제 이론의 키워드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볼 겁니다.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규칙과 효율성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규칙의 밑줄이요. 자, 규칙의 동의어는 규정이거든요. 규칙이나 규정을 강조하는 게 관료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별표. 2번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권위의 위계 구조, 위계의 밑줄, 규칙과 규정, 그 자리 밑줄, 비인간적 인간관계, 비인간적의 밑줄, 분업과 전문화, 전문화의 밑줄, 경력 지향과 능률성 강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밑줄 치고 있죠. 밑줄 치라는 것만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백한 권한, 권력과 권한, 고도의 전문화, 전문화의 밑줄, 계층적 권한 구조, 계층의 밑줄, 조직 구성원들 간의 비정의적 관계, 비정의적의 밑줄, 정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적과 기술적 지식에 따른 관리 임명, 직무 권한의 사전 명시, 정책과 행정 결정의 분리 등이 주 특징입니다. 자, 관료제의 특징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키워드만 한번 다시 말씀해 보세요. 시작. 규칙,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거 위계, 규칙과 규정, 비인간적, 그 다음에 전문화, 그 다음에 3번에 있었던 거 전문화 말씀드렸고, 계층, 그 다음에 비정의적 관계,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관료제 이론을 찍으시면 돼요. 자, 병폐가 있습니다. 병폐는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특징이 주로 나오지 병폐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동조 과잉과 수단의 목표와 목표 전치라고 하죠. 제가 앞에서 규정 규칙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규정 규칙은 일종의 수단이거든요. 수단인데 이거를 너무 중요시하면은 목표 전치가 일어나고요. 동조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료는 목표가 아닌 규칙 또는 절차에 지나치게 동조함으로써 창의성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동조한다. 이것을 동조 과잉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수단인데 이게 목표화 돼버린다. 수단의 목표화를 뭐라 한다? 목표 전치라고 말합니다. 형식주의입니다. 레드 테이프인데요. 지나친 문서주의를 말합니다. 지나친 문서주의를 우리가 레드 테이프, 빨간 리본이라는 뜻인데요. 미국 국방성에서 미결제된 서류에 빨간 리본을 묶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것을 지나친 형식주의, 지나친 문서주의를 우리가 레드 테이프라고 말합니다. 자, 형식주의는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형식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인간성의 상실, 이것을 뭐라 하죠? 몰 인간성이라 합니다. 몰 인간성이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비인간적 인간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몰인간성이라 합니다. 조직 내의 대인관계의 지나친 몰인정성, 몰인간성은 무관심과 냉담 등으로 표출이 됩니다. 전문화로 인한 조직의 무능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각 부서마다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 조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협력이 부족해서 조직이 무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문가는 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조정과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무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사안일주의 아시죠? 문제를 쇄신적 태도로 해결하지 못하고 상급자의 권위나 과거에 했던 방식에만 의존하려는 성향이 바로 무사안일입니다. 무사안일.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수단의 목표와의 목표 전치, 두 번째가 레드테이프의 지나친 문서주의, 세 번째가 몰인간성, 네 번째가 전문화로 인한 조직의 무능,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사안일주의. 이러한 것들이 관료제의 문제점, 관료제의 병폐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건데요. 신공공관리입니다. 신공공관리의 핵심적 지향 노선은 동그라미 1, 고객 지향성입니다. 동그라미 2, 시장 지향성입니다. 동그라미 3, 성과 지향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원리를 가져온 거잖아요. 여러분, 시장은 고객을 지향해요. 시장을 지향해요. 성과를 지향해요. 이게 이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직의 운영이. 자, 그런데 2번 보세요. 신공공관리의 이러한 지향 노선은 전통적 정부 관료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 정부 관료제의 병폐가 위에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5가지.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신공공관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리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시민과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고객 지향성이죠. 이것을 첫 번째 위에서 고객 지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률적, 효율적 관리입니다. 규제 완화와 조직원의 참여를 중시하고 행정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 감축과 민간화입니다. 공공부문의 조직 운영에 시장 원리를 적용합니다. 오른쪽에 시장 지향성이라고 쓰면 됩니다. 시장 지향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산출과 성과를 강조한다. 오른쪽에다가 성과 지향성이라고 쓰면 됩니다. 성과 지향성, 신공공관리의 3대 특징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조직 구조는 개혁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통제의 개혁, 분권화 등이 있는데요. 조직 규모를 축소해요. 그리고 지방 분권화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권화 등이라고 써드린 건데요. 의사결정도 개혁하고 통제에 대한 부분도 개혁을 해서 분권화를 실시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 규모를 축소하고 분권화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공공관리에서 지향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최근에 문제는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공공관리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관리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대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생산 라인을 생각해 보면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해서 조직이 운영되는 겁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육체적 능력입니다. 육체적 능력의 현관펜 밑줄. 조직에서 사람들의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개인들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동작 연구의 현관펜 밑줄. 시간과 동작 연구에 초점을 두고 과업의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을 제시합니다. 성과, 급이라고 하죠. 자, 오른쪽에 쓰면 돼요. 성과, 급이라고 하죠. 이것을 경제적 유인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제적 유인책이라 합니다. 경제적 유인책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업무 분석, 과학적인 인력 선발과 개발, 관리자와 작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도 기본적으로 중요한데요. 맨 앞에 있는
과학적인 업무 분석, 그 자리만 밑줄 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인간관계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은 왼쪽에 써보세요. 호손 공장에서의 실험, 메이오의 호손 공장에서의 실험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호손 실험이라고 쓰면 됩니다. 호손 실험이 나오면 인간관계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첫 번째 1번에 중요한 건 뭐 같아요? 비공식 집단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조직 안에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안에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뭉쳐진 집단이 뭐죠? 비공식 집단이에요. 예를 들어 동호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이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번에 중요한 것은요. 인간관계 개선입니다. 현관편 밑줄. 인간관계 개선과 구성원의 자아 실현을 통하여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3번 별표.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욕구 현관편 밑줄, 비공식적 관계 현관편 밑줄, 그 다음에 정의적 관계 현관편 밑줄. 이것은 뜻정자를 써요. 그래서 구성원 간의 정감 있는 관계, 구성원 간의 정감이 있는 관계,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승진은 구성원의 다양한 능력과 경험에 의해서 승진을 합니다. 실적주의가 아니에요. 실적주의는 관료제에 있는 거고요. 실적주의는 관료제에 있는 거고 다양한 능력과 경험이 중요해요. 인간관계론에서의 승진 케이스는 그런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론이 있습니다. 상황은 환경을 고려한다 그랬죠. 개방체계 이론에 입각한다 했죠. 그래서 조직을 개방체계로 봅니다. 개방체계 현관편 밑줄 2번 별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직화 방법을 결정하여 조직의 다양성과 환경과의 적합성을 강조한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예요? 상황에 따라 그 자리 밑줄 환경과의 적합성의 밑줄. 요거 나오면 상황이론 찍으시면 돼요. 왜? 환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최근에 우리 시험에 상황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상황에 관계없으면 안 돼요. 상황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직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상황에 관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TQM 들어갑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입니다. 자, Total Quality Management.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2개 정도인데요. 첫 번째, 퀄리티가 들어갔죠. TQM에서 퀄리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질적인 재고거든요. 질적인 재고인데 서비스의 질적인 재고를 왜 합니까?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 만족 우선주의라는 것이 하나 생각나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이 품질의 결정을 누가 합니까? 고객이 하는 겁니다. 품질 결정은 최고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라 품질 결정은 고객이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돼요. 1번,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 기법입니다. 2번, 생산물의 품질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소비자가 해요. 자, 소비자 밑에다 쓰세요. 고객이 합니다. 최고 관리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최고 관리자가 품질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시험에 낸 적도 있습니다. 고객이 하는 겁니다. 자, 소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끊어요. 투입과 산출에 대한 계속적인 환류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 고객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고객 중심주의 현관편 밑줄. 조직 운영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산출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끌어올립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노력하는 관리체계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형태입니다. 민주적인 형태로 전 구성원에 참여해서 품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목표 관리제에 들어갑니다. 목표 관리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3번 별표, 4번 별표입니다. 자, 목표 관리제 MBO라고 합니다. Management by Objectives라고 해서 우리가 MBO라 하는데 바로 아래 써주세요. 과정 지향 하면 틀립니다. 이거 결과 지향이거든요. 과정 지향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질적 목표 중시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양적 목표 중시거든요. 하나 더 장기적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단기적을 초점으로 맞춰요. 결과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거 틀리고요. 그 다음에 양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거 틀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이 나오면 틀려요. 요 세 가지 조심하시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1번 상하 구성원의 참여 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공통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공통 목표 명확히 함 그 자리 밑줄. 자, 그랬잖아요. 목표 관리자라고. 그 다음에 2번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목표를 합의하고 그 수행 결과를 사후에 평가하여 환류합니다.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환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으세요. 시작. 구성원의 참여 강조, 전체 구성원의 협조 강조, 결과 지향적 현관펜 밑줄, 그 다음에 수량적 목표 중시 현관펜 밑줄, 환류의 중요성 강조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 하나가 뭐다? 오케이. 결과 지향적. 하나가 뭐다? 수량적 목표 중시한다.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욕구에 치중하여 장기적, 질적 목표보다. 여기서 끊으세요. 시작. 단기적, 양적 목표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고요. 단기적, 양적 목표에 치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였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조직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기출문제 풀 때요. 자, 크리밍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얕잡아 보면 안 되는데요. 크리밍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크리밍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보세요. 어려운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배척해요. 기관이. 쉬운 클라이언트만 받는 거예요. 유순한 클라이언트만 받는 거예요. 이게 크리밍입니다. 그러면 이건 관료제 병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겠어요? 무사한 일이죠. 이걸 무사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료제 병폐 중에 무사안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크리밍 현상입니다. 자, 크리밍의 1번 크리밍은 뽑아내다의 뜻입니다. 보다부터 가로 묶어서 읽어요. 시작. 보다 쉽고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유순한 클라이언트만을 선발하여 가로 닫고. 이게 크리밍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는 서비스 조직의 관료적 병폐 하나이며 비협조적이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이언트를 배척하려는 것입니다. 3번 체크. 자, 이 환경관리 전략 중에 경쟁적 전략이란 게 있어요. 경쟁적 전략,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크리밍은 편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적 전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경쟁적 전략의 현관펜 밑줄. 경쟁적 전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며 이는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결여, 그 자리 밑줄. 자, 책임감 있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책임을 다 안 하고 있죠. 최선의 노력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성 결여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크리밍은 뽑아내다의 뜻으로서 유순한 클라이언트,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만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크리밍. 자, 크리밍 현상은 첫 번째, 경쟁적 전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자, 그 다음에 책임성 결여가 있다. 이런 것이 관료제 병폐의 무사한 일과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쉽고 유순한 클라이언트만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해서 서비스를 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크리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 이번 시간은 여기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환경의존 대응 전략 중에 방해적 전략이 있습니다. 방해적 전략의 현관펜 밑줄. 우리가 이제 뭐 권위적 전략이 있고 협동적 전략이 있고 아까 했던 경쟁적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방해적 전략이 있어요. 이게 환경, 의존, 대응 전략 네 가지나 하거든요. 그 네 가지 중에서 방해적 전략이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1번 방해적 전략은 외부 조직의 자원 생산 능력을 위협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위협의 동그라미요.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외부 조직이 조정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의존 관계를 상당 부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5번에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례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례를 먼저 볼까요? 사례를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이 사진이 우리가 이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이 장애인 수당을 횡령하고 장애인에 대해 폭력을 가하여 이들이 상당 부분 종속되어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를 보건복지부 등에 뭐 해야 돼요? 탄원해야 되겠죠. 탄원해서 정상적인 운영체계로 조정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그 시설을 대상으로, 그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방해적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방해적 전략이 되는 거예요. 2번 방해 전략은 조직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힘이 없는 클라이언트나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조직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힘이 없는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슈화를 하고 조직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아까 같이 조직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힘이 없는 클라이언트나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조직에 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겠죠. 세 번째, 방해 전략은 권력을 잃은 사람, 빈민, 불우한 사람들을 대변하여 사회복지 조직으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대변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사가 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가 할 수도 있고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많잖아요. 그런 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일시적으로 얻은 이득을 상쇄해버리는 반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얻은 이득이 있는데 여기 방해 전략을 써서 근데 우리가 그 기관에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하면은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반작용이 역효과라고 그래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화살표 가장 최후에 사용하는 전략이 되죠. 가장 최후에 사용 가능한 전략입니다. 가장 최후에 사용 가능한 전략이 바로 방해적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방해적 전략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례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환경 의존 대응 전략 중에 방해적 전략까지 말씀드렸어요. 권위적 전략, 협동적 전략, 경쟁적 전략, 방해적 전략. 이 네 가지가 환경 의존 대응 전략인데 우리 시험에 크리밍이라고는 경쟁적 전략이 시험에 출제가 됐고 방위적 전략이 출제가 돼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